3번 갑니다. 일탈이론. 일탈이론 하면 지금 현행 교과서에는요, 일탈이론 세 가지가 나오죠. 일탈 행동. 일탈 행동에 대해서 발생 원인별 유형. 이게 발달된 순서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아노미 이론인데, 이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듀르켐이고, 그 후에 이제 그 손잡벌이라고 그랬죠? 머튼. 그러니까 듀르켐이 살던 당시는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였고요. 머튼이 살던 사회는 안정된 사회였다고. 안정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노미의 개념이 사회가 급변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노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규범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규범 상태에서 일탈하는 게 바로 머튼의 듀르켐의 아노미라면, 머튼은 이게 듀르켐이 살던 시대보다 한참 뒷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변할 때고, 이건 산업화가 완성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노미를 새롭게 번역합니다. 아노미를 새롭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죠? 목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 이로 인해서 일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사를 지내야 돼,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봐야 돼. 이거 기독교가 도입되면서 이게 가치관이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규범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일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표 수단을, 이것은 목표는 정당한데 수단이 이게 잘못되었거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합격, 컨닝, 일탈이죠. 당선, 부정선거, 일탈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사기치는 것, 일탈이잖아요. 이건 이제 머튼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등장한 게 차별적 접촉이론이라고도 하고 교제론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로 학습이론이라고도 해요. 학습이론. 이건 상호작용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이죠. 차별적 교제론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법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당신이 어쩌다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나쁜 놈 만나가지고 나쁜 짓 해서 교도소 간 거야. 착한 놈 만난 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요상종이라는 거죠. 어떤 친구 사귀느냐에 따라서 전과자를 사귀니까 전과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별적 교제론이죠. 그래서 금묵자욱이라는 이런 사자성어 가지고도 출제가 되죠. 금묵. 먹을 가까이 하면 새까마해진다는 거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이런 속담도 이 차별적 교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도 이게 해당되죠. 맹자 엄마가 3번 이사 갔다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도 맹자 엄마의 의지가 들어있다고 그러대. 그런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말이 되더라고.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맹자 엄마가? 처음에 시장 근처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새끼가 노는 게 맨 장사치 흉내내면서 놀아. 두 번째 이제 무덤 근처로 이사 갔더니 그냥 곡소리 하면서 놀아. 그래서 이제 서당 근처로 갔더니 이제 글링등 소리 하면서 놀잖아요.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상인들의 그 애환을 배우게 했고, 무덤 근처에 가서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고, 이제 거기에서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공부해라 해가지고 서당 근처로 갔다는 이 맹자 엄마의 철학이 거기 숨어 있다고 그러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시장 근처에 가니까 장사꾼하고 만나니까 장사꾼 같이 하는 것이고, 무덤 근처에 가니까 그냥 곡소리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걸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맹자 어머니 그 고상한 뜻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적 교제론과 관련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게 낙인이론이죠. 낙인이론.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낙인은 누가 찍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 매우 강하다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 이거 우리 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악이었다고. 프랑스에서는 간통죄 처벌합니다. 선진국주에서 유일하게 간통죄 처벌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근데 남자는 처벌 안 해요. 여자만 처벌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프랑스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낙인을 찍은 거야. 근데 피레네 산맥 건너가면 뭐가 나와요? 스페인. 스페인은 간통죄 없습니다. 이게 다르다고. 상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에 관심을 가져요. 한 번 낙인 찍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일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 일탈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1차적 일탈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1차적 일탈로 낙인을 찍으니까 그 다음에 2차적 일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낙인을 찍을 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적인 제재 때문에 여기서 2차적 일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사례 소개했었죠. 똑같이 물건을 훔쳤는데 흑인은 멱살 잡고 백인은 머리 쓰다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 결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제재 때문에 2차적 일탈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차별적 제재를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낙인 이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출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는데요. 혹시 몰라서 소개합니다.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 차별적 교제론은요, 이게 서덜랜드가 처음 얘기했을 때는요, 이게 상호작용론의 입장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친구 잘못 만난다고 할 때 친구가 하나가 아니거든. 요즘 패거리로 돌아다니죠. 예전에는 가수도 혼자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요즘은 다 패거리로 나와서 노래 부르대.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기능론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낙인 이론은 철저하게 이건 상호작용론이에요. 이건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빠진 게 있네. 일탈행동 이론. 일탈행동의 유형 중에 빠진 게 있잖아. 뭐가 빠졌어요? 갈등론이 우리 책에서 지금 빠져 있다고. 근데 이 갈등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 갈등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회에 항상 보수와 진보 간의 다툼이 있죠? 보수와 진보. 이 과정에서 일탈이 나타난 거예요. 일탈. 그 다음에 사회 긴장론. 항상 4월이 되면 긴장되죠? 다음 달이네. 임금 문제로. 노사 분규. 이런 게 이제 사회 긴장론. 요게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건데 이게 삭제가 됐다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은요, 옛날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게 불쑥 선제 나와. 직접 시험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선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갈등론이에요. 사회 갈등론, 사회 긴장론, 이건 갈등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탈행동도 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상호작용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낙인 이론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둡시다. 그래서 13번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가를 읽어보시니까 뭐예요? 예, 목표와 수단 얘기 나오니까 머튼의 아놈입니다. 나는 뭐예요? 낙인 이론이고요. 다는 차별적 교제론.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쉬워서 그냥 바로 넘어갔고요. 14번 AB 사유 세대 간 이동이네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세대인데, 자, 이게 전형적인 문제죠. 왜 전형적인 문제냐면 부모가 위에 있죠. 여기가 부모가 위에 있고 자녀가 옆에 있잖아요. 이게 부모고 이게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변형시키면 이걸 뒤집어 버린다고. 이걸 뒤집어서 여기가 자녀고 이게 자녀고 이게 부모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 그러면 상중하, 상상, 중하하 이게 하면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계층? 세습이었죠. 근데 여기 이제 부모 세대가 위에 있으면 여기가 상승 이동이고 여기가 하강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면
여기가 하강 이동이 되고 여기가 상승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모델이니까 이 모델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이 모델. 그래서 부모의 상 얼마 나오고 중 얼마 나오고 하 얼마 나오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은 결국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가 안정됐느냐,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냐, 또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냐, 그 판단 기준이 중산층입니다.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죠. 상, 중, 하 이렇게 있을 때 상, 중, 하 있을 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자 그러니까 A 사회를 먼저 보세요. 대각선 그려야겠죠. 5, 30, 2 쭉 연결하니까 37%죠. 이 37%가 계층 세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있는 12, 5, 18 합치면 이게 상승 이동이고요. 그 대각선 아래 16, 4, 8 합치면 하강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승 이동이 좀 많네. A 사회는 이런 식으로 분석해 나가면 됩니다. 1번 A 사회에서 부모가 중층인 사람 중에서 부모가 중층 A 사회입니다. 부모가 중층이니까 여기 있네. 12 38 중에서 합치면 이제 50이에요. 세대 간의 계층이 고착화된 비율은 이거죠. 중중 30이니까 50 중에 30이니까 60%네요. 그러죠? 만약에 부모가 중증인 사람 중이 아니라 자녀가 중증인 사람 중 했다면 64분의 30이 드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맞아요. 맞죠? 예. 나머지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B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된 사람은 전체 몇 %예요? 빈곤에 대물림이니까 하하를 차지하지. 하하. 20이잖아, 20. 100 중에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3이 아니야, 20. 그 다음에 3번. B사회는 폐쇄적 계층 구조에서 개방적 계층 구조로 바꿨다. 아버지 세대는 피라미드.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 근데 피라미드형이라고 해서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건 잘못돼 있다. 3번도 땡. 4번. A사회보다 B사회가 세대 간 수직이동이 활발하다. 수직이동이란 계층 세습을 제외한 게 수직이동이니까 지금 A사회는 아까 5, 32 이거 쭉 연결했고 B사회는 대각선이 15, 28, 20. B사회는 계층 세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수직이동은 엄청 작은 거지, B사회가. 그래서 A사회보다 B사회는 수직이동이 활발하다. 이거 틀린 거예요. 활발한 게 아니라 수직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겠죠. 됐죠? 네, 15번으로 갈게요. 가나는 각각 서로 다른 두 재화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옳은 분석은 가번. 수요 곡선은 A점과 C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뭐 옆에다 그려보세요. 자, 갑니다. 수요곡선은 A와 C니까 이거네. 이게 수요곡선이래. 그 다음에 공곡선은 B점에서 시장 균형을 이루고 있다. B점에서 시장 균형을 이루고 있대. 그리고 공급법칙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공급법칙 따르니까 우상향해야겠지. 그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수요는 수요법칙에 따른데 그러면 우하향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곡선은 B와 D점을 지낸다. B와 D점을 지내니까 이게 공급곡선이고 수요곡선은 수요법칙을 따르니까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B와 D점이고 D점에서 시장 균형을 했다. 이게 D점이네.
자, 이제 그림이 이해됐으면 문제로 가서 1번. 가에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겠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점은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가니까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가겠네. 균형점은 여기에서 여기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그러니까 1번 맞나요? 오, 정답이네. 그러면 1번이 맞으니까 정답. 2번. 가에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균형점은 변하지 않는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점은 이렇게 가겠네.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렇게 가겠네. 그럼 균형점은 왼쪽으로 이동하네요. 2번은 땡. 균형점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3번. 나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겠지. 보완제니까.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원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단 말이야.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죠. 가격이 오르면 판매 수입 가격이 오르면 안 사잖아. 나에서 수요 법칙이 적용하니까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렇게 가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지.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됐던 게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오락.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의 재화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가겠지. 그럼 균형점은 어디로 가? 여기로 가니까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땡.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로 이동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가 그림은 균형점이 좌우로 이동하고 나 그림은 균형점이 상하로 이동해요. 그 이유는 수요 곡선이 여기서 수평이고 여기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래서 1번만 맞는 걸로 정답이고요. 1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림은 XJ와 YJ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은 전제 조건이 두 가지 물건만 만들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조합점의 궤적이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이런 말 없어도 생산 가능 곡선? 이건 두 개만 만든다고 가정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XJ와 YJ만을 생산하는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각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인데요.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만 특화하여 교역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까지 갔으니까 절대 우위는 일단 어느 한 나라의 모든 상품이 절대 우위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각국보다 을국은 모든 상품이 절대 우위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죠? 각국보다 을국이 모두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X제건 Y제건. 그러니까 절대 우위로는 이제 무역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비교 우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잠깐 보면 을국은 X제보다는 Y제 생산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을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고 갑국은 X제의 비교 우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자, 이 기절 계속 읽어볼게요. A점과 B점은 각각 교역 후의 갑국과 을국의 소비점이다. 단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며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을 갖다.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교역 이후에 생산 가능 곡선도 여러분이 딱 그려져야 돼. 안 그려지면 공부 안 하는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먼저 이 그림 한번 그려놓고 볼게.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30, 60 또 하나가 180이야. 30, 100하고 80인데 이게 XJ, YJ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게 갑국이고요. 밖에 있는 게 을국이에요. 자, 을국은 생산 가능 곡선이 각국보다 전부 원점에서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국은 x제도, y제도 모두 각국에 비해서 절대 위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절대 우위로 무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비교 우위로 가야지. 그런데 어느 걸 더 많이 생산하느냐 이거지. 을국은 x제는 20개 정도밖에 생산이 더 안 되는데 y제는 70개나 더 생산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생산성이 훨씬 높냐고. y제라고. 따라서 을국이 y제의 비교우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갑국은 x제의 비교우위가 있는 거야. 왜? 비교우위는 항상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비교우위만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역 전이고 이게 벡터는 어떤 나라야? A국이야. 이건 무역 후야. 이 나라는 어느 상품에 비교가 했다? 이거 Y제라고 안 썼는데 왜 Y제라고? Z제. 응? 이렇게 무역 전하고 무역 후에 생산량이나 소비량이 일치하는 점, 이게 바로 비교 있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봐봐. 을국은 뭐에 비교가 있어? Y제지. 그럼 무역 후에는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가고 있지. 무역 후니까 더 멀어져야지. 여기서 이렇게 멀어져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그 점이 보여? B잖아, B. B를 이게 지난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건 무역 전이고, 이건 무역 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갑국은 이렇게 가겠지. 여기 만나면서 이게 좀 벌어져야지. 무역 후에는 더 무역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 A점이라고 보이네. 여기 A점 보여? A점이 있잖아. 그 A점을 지난다고. A점. 잘 그렸어? 못 그렸어? 뭐가 잘 그려? 잘 못 그렸잖아. 왜 잘못 그렸어? 이게 평행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기울기가 똑같지. 이 기울기가 뭔데? 교역주간. 교역주간이 똑같아야지, 무역 후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B를 지나는 이 선의 기울기하고 여기 A를 지나는 이게 같아야 된다고. 기울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위에다 찍어서 이게 잘못 그린 거지. 이게 평행이다. 이게 평행. 이해됐어요? 자, 다시. A국, B국, X제, Y제. B국은 A국에 비해서 X제도 절대우위, Y제도 절대우위가 있어요. 근데 B국에는 어떻게 있어? B국은 어디에 비교우위가 있어? X제에 비교우위가 있어. 그러면 A국은 Y제 비교우위가 있겠지. 그럼 이게 무역 전이잖아. 무역 후에 생산 가능 곡선은 B국은 X제니까 X제를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갈 것이고, A국은 Y제 비교가 있으니까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겠지.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 기울기가 같아야 달라야 돼? 이게 같아야 돼. 왜? 이 기울기가 바로 뭐니까? 기울기면서 교역주권이니까 같아야겠지. 여기까지 깨달으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각국은 X제와 Y제 생산 모두에 절대우위 있다. 맞나? 아, 을국이잖아. 을국이 원점에서 더 멀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을국은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5분의 4 맞나? 을국이니까 X제 한 개 기회비용은 을국이니까 80분의 100이야. 그럼 80분의 100이면 8분의, 그러니까 4분의 5, 4분의 5. 이거 4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4로 봐야죠? 4, 4, 5니까, 4, 4, 5, 5니까 5분의 4입니다. 이거
5, 4, 4로 바꿔야 돼? 5, 4? 4? 2번도 틀렸어. 교역 조건은 x제 한 개당 y제 2분의 3개이다. 자, 여러분 교역 조건 이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 이 기울기는 이제 산수야. 저 위에 보면 여기 B에 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봐봐. 그리고 여기 80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 그럼 이 기울기 알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가 몇이야? 30. 여기가 30이라고. 그러니까 30분의 20이라고. 그러니까 x제 단위당 x제 1단위에 대해서 y제 몇 개? 30분의 20. 30분의 20. 이렇게 교환하는 거라고. 그러면 x 1단위에 대해서 y제는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라고 해야지. 3분의 2. 재밌네 이 문제. 산수 문제네. 산수 문제. 이거 알면 산수 문제인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1번에서 3번까지 다 틀렸으니까 4번 이거 따지는 사람은 바보죠. 그냥 4번 딱 찍고 바로 넘어가야죠. 자, 공부거리로 확인. 교역 후 을국에서 y제로 x제로 표시된 y제 한 개의 소비의 기회비용. 을국의 y제 기회비용. 을국의 y제 기회비용은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훨씬 더 벌어지죠. 기울기가 훨씬 더 커져버리죠.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증가했다. 맞잖아요. 됐죠? 됐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 문제 암기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17번은 우리 경제편의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있는 금융과 경제생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익과 지출 내역을 보고 옳은 분석을, 옳지 않은 거네요.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거기 보면 수입을 보면 급여, 상여금, 주식 배당, 이 사람은 주식 투자도 했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총 합쳐봐요. 얼마 나와요? 300이나요? 딱 300 나오나. 이 사람 월 300만 원 딱 떨어지네요. 그런데 이제 지출을 보니까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소비 지출은 만족감을 없는 지출이고 비소비 지출은 만족감과 상관없는 지출이에요. 식료품비 만족감 있죠. 세금 이거 불만이죠. 사회보험료 이것도 불만이죠. 대출이자 이것도 불만이죠. 통신비 이건 만족 없죠. 전화하고 만족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 지출은 식료품비하고 통신비가 소비 지출이고 나머지는 비소비 지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옵시다. 그 아래 뭐라고 스타 표시가 있네? 처분 가능 소득, 이른바 가처분 소득은 소득 중에서 비소비 지출만 빼면 돼요. 이게 이제 death possible income, 처분 가능 소득 또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이 얼마인가부터 한번 볼까? 소득 얼마? 300 빼기 비소비 지출이 아까 30, 40, 20이니까 합치면 90이네. 그러면 300에서 90 빼면 얼마지? 200? 210이네. 자, 1번. 기역은 주식 배당금은 주식 투자에서 얻는 소득이니까 재산소득 맞죠? 이거 아무나 얻는 게 아니죠. 재산 가진 자. 자본소득이라고 해도 돼요. 재산소득 맞습니다. 니은 국민연금은 이거 공짜로 얻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전 지출이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 소득이죠. 국민연금. 그래서 이전 소득 해당된다 받고. 처분 가능 소득은 아까 얼마 했더라? 210인데 160이라 이건 땡이네. 틀렸고. 소비 지출액은 얼마예요? 70. 아까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을 뺀 거. 식료품비하고 통신비니까 70 맞잖아. 오케이. 18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고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되면 여러분이 이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이 그림만 가지고 문제 풀려면 잘 안 되니까 이 도구를 이용하라고요.
총 인구 중에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5세 이상을 합쳐가지고 생산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이 도구를 이용하라고요. 예분의 얘가 고용률, 예분의 얘가 경제활동 참가율, 예분의 얘가 취업률, 예분의 얘가 실업률 이렇게 두는 거라고. 이제 이 중에 이걸 고정시켜서 출제할 수도 있고 이걸 고정시켜서 출제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림은 고용과 관련한 각국의 15세 이상 인구 구성을 나타낸다. 각국은 기존의 취업자로 분류되던 A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던 B를 재분류하여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고 한다. 지금 취업자 중에 A가 있네. 취업자 중에 A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B가 있어. 근데 이것을 재분류한대. 그러니까 재분류한다는 얘기는 뭐야? A를 1로 보낼 수도 있고 1이 보낼 수도 있어요. 또 B를 1이 보내거나 1이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재분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를 1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A를 1이 보내면 고용률 줄어들죠. 그러죠? 경제활동 참가율 줄어들죠. 취업률 줄어들죠. 이거라고. 얘를 1이 보내봐요. 비경제활동 인구를 실업자로 보내봐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 늘어나네. 실업자 수 늘어나네. 그 다음에 고용률은 변함없지. 얘가 얘로만 갔으니까. 그러죠?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이제 1번으로 가서 A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 확인해봐. A를 실업자에, 얘가 1위 간대.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없겠지? 얘가 1위 가더라도 경제활동 인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는 거지. 1번 땡. 2번 B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실업률이 상승한다. 이번에는 B를 이렇게 한대. 그러면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는데 얘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크지. 당연히 얘는 숫자가 많은 중에 한 명이지만 얘는 숫자 몇 명 안 되는 중에 한 명이니까 이 비율이 크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돼? 실업률 상승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맞네. 실업률 상승한다. 정답이죠?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돼요. 자, 나머지 공부거리. A, B 모두 실업자에 포함하면 고용률은 변함없다. 확인해봐요. A도 실업률로 포함시키고 B도 실업률로 포함시켰대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나요? 있죠. 왜? 얘가 1위 가니까 경제활동 인구 늘어나 버리잖아. 그리고 이건 그대로 있잖아. 이건 그대로 있는데 얘만 1위 간 거잖아요. 고용률이었어요? 고용률은 변함이 없는 게 아니지. 얘분의 얘니까 요거 지금 1위 갔잖아.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만약에 고정돼 있다면 이건 고용률은 줄어드는 것이고 이 지금 고정돼 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A, B 모두 실업자에 포함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한다. 확인해봐요. 얘가 1위 가고 얘도 1위 가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겠죠. 이게 늘어나니까. 근데 이것도 증가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워. 왜? 이게 고정돼 있다면 증가하는데 이게 고정돼 있다는 말이 없잖아. 근데 무슨 이게 아예 기존의 취업자로 분류돼 있다 보니까 딱히 그런 과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취업자니까 이거 이제 딱히 이거 할 필요 없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기존의 취업자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문제 풀어도 큰 문제는 없긴 해요. 자, 그래서 2번만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19번. 다음은 각국의 경제 뉴스입니다. 옳은 적절한 걸 고르라. 단, 각국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은 자유롭대요. 뉴스 앵커.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미국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게 좀 오래전 뉴스네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어요. 더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면요, 돈 많이 빌려 쓰는 게 유리합니다. 자,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리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기준금리가 1%인데 미국은 인상해가지고 1.5%라면 지구상에서 돌아다니는 하트머니, 즉 이자 따먹으려고 부동자금, 이게 미국으로 가요, 한국으로 와요? 미국으로 갑니다. 또 우리 한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국 돈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럼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외화 유출이 발생하겠네요. 외화 유출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돈 가치는 하락하겠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네요. 자, 한편 우리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우리나라에 있던 자본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대미 환율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변동은 인상이야, 인하야? 인상이겠지.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대미 환율 인상이 되겠죠. 그럼 환율 인상이죠. 그러면 수출업자가 웃어요, 수입업자가 웃어요? 수출업자가 웃어요. 왜?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에서 싸게 팔리니까. 즉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수출업자가 웃고 수입업자는 울어요. 왜? 수입 상품의 국내 원화 가격이 비싸지니까. 자, 1번. 기억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얘기는 이자를 올리니까 저축 많이 하고 돈 빌려가지 마, 이거잖아요. 이건 긴축 통화정책이죠. 확대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불경기 때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자, 1번 틀렸고, 2번. 니은으로 인해,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상태로 인해 금리 차익을 추구하는 미국 자본의 각국 유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유출. 각국에서 빠져나갑니다. 유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지는 거겠죠.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국내 통화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내 물가는 올라요, 내려요? 디귿으로 인해는데 대미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우리나라 돈 가치 하락하면 물가는 어때요? 올라가겠지. 돈 가치하고 물가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니까. 3번도 맞네요. 그럼 4번이 틀렸나? 디귿, 대미 환율 변동. 이 대미 환율 변동은 환율 인상이에요. 환율 인상으로 인해 미국에 수출하는 각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고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업자는 웃어요. 4번 정답이네요. 20번 문제. 그림은 각국의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GDP 디플레이터가 어떻게 계산이 되죠?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그러니까 실질하고 명목이 같으면 물가지수는 100이겠죠. 실질이 작으면 물가는 오른 것이니까 물가지수는 100보다 크겠죠. 실질이 크면 실질이 크면 물가가 하락한 것이니까 물가지수는 100보다 작겠죠. 항상 물가지수하고 실질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변화율을 보니까 2013년에 명목 GDP 변화율 5%, 4%, 0%. 어허. 명목 GDP는 5cm 컸다가 4cm 컸다가 4cm 컸다가 키가 그대로 있다가. 그러니까 어느 때가 키가 제일 큰 거야? 2016년에 규모가 제일 큰 거겠지. 근데 명목 GDP만 가지고 이거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명목 GDP는 항상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명목 GDP라는 게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한 거라고요. 근데 이 당해년도 가격은 작년도 가격, 재작년 가격 다 같아 달라? 다 다르다고. 그 당해년도 생산량도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야 경제가 성장한 거죠. 근데 이 명목 GDP만 가지고는 이 생산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왜? 이게 변화무쌍하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질 GDP가 필요하다고. 실질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어느 한 기준연도의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이 고정된 가격을 곱해가지고 실질 GDP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생산량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 GDP가 커지면 GDP가 커진 거예요. 경제가 성장한 거야. 실질 GDP가 작으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든 거야. 왜? 이건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뭘로 측정한다? 명목 GDP 증가율이에요? 실질 GDP 증가율이에요? 실질 GDP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거야. 명목 GDP 증가율로는 경제 성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경제 성장은 뭘로 측정해야 돼요? 실질 GDP 변화율로 측정해야 된다고. 그럼 보세요. 2013년에 5cm 컸죠? 2014년에도 3cm 크고 2015년에도 3cm 컸어. 근데 2016년에 3cm 줄어버렸네. 이것은 생산량이 줄은 거죠. GDP 규모가 준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문제로 갑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2013년 경제 규모가 가장 작다. 뭘로 봐야 돼? 명목으로 봐야 돼? 실질로 봐야 돼? 실질로 봐야 돼. 자, 실질 보니까 5cm 컸어요. 2013년에 일단 105야. 키가. 근데 105에 또 3cm가 컸어. 그러니까 3cm보다 좀 더 크겠지. 105에 대한 3%니까. 그럼 그냥 소수점 생략해버리고. 그러면 2014년은 109가 되겠지, 키가. 그러지? 그 다음에 2015년은 키가 얼마야? 2015년은 105라고 잡고, 109, 113. 그 다음에 110으로 줄었겠네, 키가. 그러면 105가 키가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2014년 경제 규모가 가장 작다. 정답. 여기서 이제 1번하고 끝나야 돼. 근데 이 시간은 공부거리 시간이니까 조금 더 보자고. 2번. 2013년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물가 상승률은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구분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질 GDP만 가지고도 물가 상승률을 알 수가 있어요. 실질 GDP가 가장 작아진 때가 언제야? 2016년이죠? 이때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겠지.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실질이 가장 작아지는 거니까. 물가하고 실질은 반비례 관계. 물가하고 명목은 비례 관계. 이랬어요? 그러니까 2번은 2016년이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2016년은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다가 아니라 높다니까. 가장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가장 높은 거예요. 2016년이. 그러니까 2번, 3번 싸잡아서 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4번. 2015년하고 2016년에 실질 GDP 증가율은 3%, 3% 같죠? 그럼 정답 두 개야. 이게 오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증가액으로 바꾸세요. 원래 시험 문제는 액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오타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올라와 있네. 증가율을 증가액으로 바꾸세요. 증가율은 같아. 3%, 3%로. 근데 증가액은 어디가 커? 2015년이 커. 똑같은 3%라도 항상 전년 대비니까. 그래서 4번 실질 GDP 증가율은 같다. 증가율을 증가액으로 바꾸세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타 나왔어요. 잠깐 쉬었다가 사회로 갑니다. 오늘 사회 다 못